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단 하나의 보고서를 받고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여성이 이 믿기지 않는 임무를 맡게 됐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아니, 그걸 혼자서도 작전 가능하게 설계했다고요. 의심과 조롱, 그리고 불신 속에서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단 이틀 만에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진짜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전 세계가 아직 모르는 진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작지만 완벽한 방패국가, 대한민국.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5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커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국방전략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60세의 전직 상원 국방위 보좌관이죠. 지난 30년간 미국의 군사 우위성과 기술 패권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타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이후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제 아들 리암이 첫 해외 파견에서 돌아왔습니다. 한국 부산의 연합훈련 프로그램에 3개월간 참가했던 거죠. 평소 과묵하고 분석적인 성격의 리암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완전히 틀렸어요. 진짜로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미국 해군의 자부심을 갖고 키워온 아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를 찬양하다니. 더 놀라운 건 그의 다음 말이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요. 전출 신청을 넣을 생각이에요. 저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냉정하게 되물었죠. 리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니? 김치, 아니면 케이팝, 약간의 비꼬는 투였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한국의 문화적 매력에 현혹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리암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그들의 잠수함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특히 원자로 냉각 시스템과 소음 차단 기술은 우리가 아직 시험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 걸 이미 실전 배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전 대응 모듈도.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 아들이 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한국 측의 과장된 홍보에 넘어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리암, 너 혹시 군사기밀 관련된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정말 실전급이라고 확인했어?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이성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국의 해군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자동 대응 시스템은 솔직히 우리가 10년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며칠간 저는 리암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젊은 장교의 호기심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이야기였거든요. 게다가 리암은 어릴 때부터 군사 장비와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항상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중 마침 연구소 내부에서 극비 보고서 하나가 회람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군의 독자 기술 개발 현황과 미군 기술 격차 분석이었죠.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의 효율성이 미군 기준을 30% 이상 상회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평소보다 일찍 소집한 회의였죠. 참석자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기술 격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되기 전까진 추측만으로 결론을 내릴 순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의에 참석한 일본계 미국인 분석가 후지 사토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을 리 없어요. 분명히 우리 기술을 베꼈거나 과장된 정보일 겁니다. 제가 20년간 동아시아 군사 기술을 분석해왔는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발언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분석가라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리암의 확신에 찬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직접 보고
느낀 눈빛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100번의 분석보다 한 번의 현장 확인이 더 정확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공식 요청을 넣었습니다. 민간연구소 대표 자격으로 한국해군 기술 관련 실사 협조를 요청한 거죠. 놀랍게도 답변은 빠르게 왔고 그들은 이미 상세한 일정까지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술 관련 전반을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숨기고 싶은 쪽은 지연이나 모호한 대응을 하는데 한국 측은 마치 와서 직접 보시죠라고 말하는 듯 당당했거든요. 심지어 구체적인 방문 일정안까지 함께 보내왔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제 비서에게 말했죠. 비행기표 예매해요. 이번엔 책상이 아니라 바다를 보러 갑니다. 한국에서 어떤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궤적이 바뀌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진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함이 본 것이 실제였을까? 아니면 그냥 젊은 장교의 감상에 불과한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 아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계속 궁금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시설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면서도 훨씬 세련됐어요. 전자 출입 시스템부터 수화물 처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매끄럽게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절 안내하러 나온 인물은 박지민 소령이었습니다. 키 17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또박또박한 발음의 영어로 저를 맞이했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해군 전략기획단으로 전입한 엘리트 장교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녀의 첫인상은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군복도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고 말투도 정중하면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일정은 모두 조율되어 있습니다. 첫날은 서울에서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이틀 뒤 부산 해군기지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전군 장교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박소령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부 일정표는 물론이고 각 방문지에 대한 브리핑 자료까지 미리 준비해뒀더군요. 심지어 제가 선호하는 음식 스타일까지 사전에 조사해둔 것 같았어요. 박사님께서 매운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한다고 해서 순한 한식 위주로 식당을 선별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차 안에서 나눈 첫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소령,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들은 미국이 기술을 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박지민은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 실력을 믿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압도적 화력을, 저희는 효율적 방어를 추구하죠. 그 한마디가 꽤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감은 허세와 달랐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진솔한 느낌이었죠.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도 놀라웠어요.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첨단 전광판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그리고 도로 위를 조용히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들. 박지민 소령이 설명해줬어요. 지금 보시는 전기차의 7센트가 한국산입니다. 우리는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민간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어요. 서울 시내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수도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남을 지날 때 보이는 초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눈에 띄게 질서 잡힌 도심 분위기. 이게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한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첫 방문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방부 기술교류센터였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견고해 보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각국 국방 관계자들의 방문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스크린에 한국의 잠수함 기술 진화 연표가 떴습니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간의 발전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면을 넘기며 담당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독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부터는 독자 설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성능상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저희가 하는 말이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곧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료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실험 영상,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정리돼 있었어요. 특히 성능 비교 그래프는 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나열한 게 아니라 각 기술의 특징과 장단점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뒀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반신반의했죠. 자료야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원자로 냉각 효율이 기존 대비 40% 향상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온도, 제어 범위와 안전 계수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전 대응 모듈의 반응 속도가 0.3초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떤 조건에서 측정된 건가요? 담당자들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점들까지 솔직하게 설명해줬어요. 현재 이 기술은 수심 500m 이하에서만 최적 성능을 보입니다. 그 이상에서는 약간의 효율 저하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서울 일정을 마친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움직이는 불빛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동부 도시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에너지가 있었죠. 정돈된 복잡함, 차분하지만 역동적인 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룸서비스로 주문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잘 짜인 쇼일까?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에서는 꾸밈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있었죠. 그때 박지민 소령이 저녁 인사차 남긴 메시지가 생각났어요. 박사님, 내일부터는 책으로 못 본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푹 쉬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과연 내일 그 현장을 보고 나면 제가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보고서용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나왔을 땐 아직 해가 뜨지 않았더군요.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지민 소령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늘 단정한 복장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태도. 군인의 본질이랄까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괜히 나도 어깨를 펴게 되더군요. 우리는 K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시속 305km의 속도였지만 실내는 조용했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어요. 좌석도 넓고 편안했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말 그대로 숨 가쁘게 변해갔습니다. 회색 도시에서 푸른 산과 바다로 마치 상징적인 전환처럼 느껴졌어요. 기차 안에서 박지민 소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5년간 복무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육군정보부에서 시작해서 최근 해군 전략기획단으로 전입했다고 하더군요.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입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요? 제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군종 간 벽이 낮아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죠. 부산역에 도착하자 해군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해군작전사령부. 미국식으로 말하면 태평양 함대 사령부 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량 안에서 박지민 소령이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입구에서 보관하셔야 해요. 부산의 항구 도시 풍경도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컨테이너선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양 강국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저기 보이는 컨테이너선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거예요. 라는 박지민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해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엄격한 신원 확인이 이뤄졌고 저는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스마트워치, 심지어 전자식 볼펜까지 모두 맡겨야 했어요. 그 순간부터 긴장감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를 보게 되는구나 싶었죠. 기지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각종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군인들의 움직임도 절도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 해군기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와 시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안내받은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벽에는 한국해군 잠수함대의 연역이 걸려 있더군요. 1951년부터 시작된 한국해군의 역사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 옆엔 한국해군이 독자 설계한 신형 잠수함의 단면, 구조도가 붙어 있었고요.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도를 보니 감탄이 나왔습니다.
박지민 소령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이는 첨단 연구소입니다. 그 안에 한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처음엔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두로 이동해 실제 잠수함을 눈앞에서 마주한 순간 제 숨이 잠시 멎는 듯 했거든요. 길게 뻗은 어두운 외형, 표면을 덮고 있는 특수 코팅제,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듯 움직이는 무인 감시 드론들. 미국에서 봤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예상보다 컸고 형태도 독특했어요. 전체적으로 더 세련되고 미래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담당 장교가 구조와 기술을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함선의 핵심은 차세대 원자력 추진 모듈입니다. 여료율을 극대화한 독자 설계로 연료봉 교체 없이도 20년 이상 운용 가능합니다. 소음도 기존 대비 65% 이상 줄였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혹시 미국에서 기술 이전받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장교는 눈 하나 감지 않고 말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 설계는 중앙집중형 제어 방식이고 저희는 분산형 AI 알고리즘으로 접근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자부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방향의 기술이었어요. 미국은 압도적 화력을, 한국은 스마트한 효율성을 선택했더군요. 특히 제어 시스템의 차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부 견학은 제한적이었지만 조타실 일부와 통제센터, 그리고 기관실 구역은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느낀 건 공간 활용의 놀라운 효율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했던 건 모든 조작 장비가 터치스크린 기반이라는 점이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물리적 버튼과 레버 기반인데 말이죠. 한승조원이 설명해줬습니다. 터치 방식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실수도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의 기술 발전 방향이 이해됐어요. 단순히 기존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죠. 잠수함 내부의 생활 공간도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쾌적했어요. 승조원들의 복지를 많이 고려한 듯 했습니다. 장기간 잠수 생활을 해야 하니까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곧 작전 능력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라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견학을 마친 뒤 우리는 다시 브리핑룸으로 돌아왔고 박지민 소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사실 저는 의심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과장되었길 바랐죠. 그래야 제가 틀리지 않은 셈이니까요. 미국이 여전히 최고고 한국은 아직 따라올 단계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단단히 구축된 해군 기지, 완성도 높은 기술, 그리고 그걸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실제 실력에서 나오는 진짜 자신감이었죠. 부산에서의 충격적인 하루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하루 더 머물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정이었는데 박지민 소령이 조용히 제안했어요. 박사님, 내일은 대전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따로 보여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전이요? 저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정이었습니다. 박지민은 필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곳에서 박사님이 보실 자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라는 말만 남겼죠.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는 서울 시내를 좀 더 자세히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명동, 종로, 강남까지 차로 돌아봤는데 각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이 나라의 미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본 그 기술들을 만들어낸 주역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박지민 소령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먹었습니다. 삼겹살과 김치찌개, 그리고 소주까지. 술을 마시며 그녀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점점 푸르러졌고 도시와 농촌이 절묘하게 섞인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국토가 생각보다 아름답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지만 알차고 정겨운 느낌이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그곳에서도 한국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깔끔한 시설, 다양한 음식, 친절한 서비스, 심지어 전기차 충전소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휴게소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군사시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외관상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견고하고 실용적인 느낌이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저희는 별도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각종 연구 장비들과 실험실을 볼 수 있었는데 규모가 상당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물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민간인, 백발이 성성한 60대 남성이었어요. 첫인상은 학자 같았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롭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가 지난 15년간 해온 일은 미국에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저희도 이렇게 성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이름은 김세훈 박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와 현재는 차세대 국방기술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민간에서 군 연구소로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민간 출신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곤 해요. 그는 책상 위에 있던 하나의 기기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손바닥만한 금속 캡슐이었죠.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만져보니 재질이 특이했어요.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약간 따뜻한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차세대 원자로 냉각제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미국은 5단계 수동 교환식을 쓰지만 저희는 AI 기반 가변 자동 제어 구조로 설계했어요. 크기는 기존의 절반이지만 냉각 효율은 35% 향상됐습니다. 말만 들어선 감이 안 왔습니다. 그는 대형 모니터를 켜서 3D 모식도를 보여줬어요. 복잡해 보이는 구조였지만 동작 원리는 오히려 단순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기술의 출발점이 민간 기업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기술은 원래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발열 제어용으로 개발하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응용 범위를 넓혀보니 잠수함 원자로에도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민간의 창의성과 군의 체계성이 만났을 때 이런 혁신이 나오는 거죠.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군 주도형 기술 개발이거든요. 군에서 설계하고 민간이 제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민간이 빠르게 혁신하고 군이 그걸 믿고 적극 지원하는 방식.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로 여러 기술들을 설명해 줬는데 대부분이 이런 민군 협력의 결과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중복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민간과 군이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김세훈 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가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길로 가면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해요.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인 길을요.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뒤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그 방향이 꽤 성공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날 이후 김세훈 박사와 저는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 전략이 있었던 거죠. 10년 전부터 이런 날을 준비해왔습니다. 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엔 실제 연구실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실험하고 있었어요. 다들 2030대였는데 정말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과 간단히 대화를 나눴는데 이 기술이 실전에 배치되면 우리 해군이 세계 최강이 될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그 확신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지민 소령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왜 이런 기술들을 숨기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숨기지 않았다고요.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언제든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진심으로 보러 오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대부분 형식적인 친선 방문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지민 소령은 이어서 말했죠. 박사님은 달라요. 진심으로 뭔가를 보고 배우려고 오신 첫 번째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걸 보여드린 거예요.
대전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박지민 소령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박사님, 혹시 실전급 훈련을 직접 참관하시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대규모 해상 방어 시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참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전급이라고 하시면 북한의 잠수정 침투를 가정한 대응 훈련입니다. AI 시스템과 인간 지휘관이 동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제 전시 상황과 99%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박사님이 궁금해하시던 한국의 실제 대응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제야 그녀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습니다. 다만 새벽 3시에 출발해야 하고 보안상 일체의 기록 장비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군용 차량을 타고 진해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받은 브리핑 내용만으로도 이번 훈련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참여 함정 12척, 잠수함 3척, 무인기 50여 대, 그리고 3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훈련 시나리오는 북한 잠수정 3척이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우리 측은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목표죠. 단,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 지휘관과 AI 시스템이 동시에 대응하면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해결하는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진해 해군기지의 통합작전통제실. 그곳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고 실시간 위성 영상, 레이더 데이터, 해상 상황이 1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흡사 미국 중앙지휘소 같았지만 뭔가 더 정밀하고 빠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통제실에는 30여 명의 장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절반 이상이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매우 전문적이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 동해상에서 적 잠수정을 가정한 표적이 출현했어요. 한국 측 감시 시스템이 그 순간을 포착했고 데이터는 즉시 통제실로 전송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형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에는 AI 대응 모드, 오른쪽에는 인간 지휘관 모드가 표시됐어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 AI와 인간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탐지에서 AI는 0.3초 만에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반면 인간 지휘관은 15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적 잠수정이 예상과 다른 기동을 보이자 인간 지휘관은 즉시 함정임을 간파했지만 AI는 3초 동안 재계산을 했거든요. AI는 빠르지만 경험과 직감은 인간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저희는 두 시스템을 결합해서 운용합니다. 옆에서 설명해주는 작전 참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적 잠수정 3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동시다발적 침투를 시도한 거예요. 이때 한국군의 대응이 압권이었습니다. A의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하는 동안 인간 지휘관은 각 함정에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방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잠수함 1번, AI 권장 경로로 이동. 2번과 3번은 지휘관 직접 지시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통제실 안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실제 해상의 한국 함정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대응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위협 탐지부터 완전한 대응 체계 구축까지 단 3분 21초가 걸렸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미군의 대응 시간과 비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8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정도 속도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묻자 젊은 작전 장교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거든요. 한 곳에서 탐지하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대응할 수 있어요. 훈련 중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 불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순식간에 대응됐어요. 날씨가 나빠지면 레이더와 음향 탐지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악조건까지 모두 훈련에 포함시켜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군의 무인기 운용 능력이었어요. 50여 대의 드론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드론이 고장나면 다른 드론이 즉시 그 역할을 대신했고 전체적인 감시망에는 전혀 공백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이 드론들 조종사가 몇 명이나 필요한가요? 한 명입니다. AI가 90%를 담당하고 인간은 핵심 판단만 하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군은 같은 규모의 무인기 운용에 최소 20명의 조종사가 필요하거든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을 인공지능에만 맡겨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만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I만으로도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시간은 2분 45초. 인간과 AI가 협력했을 때보다 오히려 빨랐습니다. 하지만 작전 참모가 말했죠. AI는 빠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완전히 끝나고 돌아오는 길, 통제실의 한 젊은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존경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국적을 떠나 같은 군사 전문가로서 그 말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준비성과 실전 감각은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미국에서는 제게 쏟아지는 연락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 연구소 직원들, 국방부 관계자들, 심지어는 상원 국방위원회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모두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집요했던 건 일본계 미국인 상원의원 사토 마사유키의 보좌관이었어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와서는 박사님의 예비 보고서라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사토 의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미국은 오전이었죠. 엘리자베스 박사님, 한국에서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과장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외국인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실제로는 대부분이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베낀 것들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단순히 과장이나 모방으로 치부하려는 그의 태도가 이상했거든요. 의원님, 제가 본 기술들은 명백히 독자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접근 방식 자체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토 의원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박사님, 보고서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익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전문가의 딜레마였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 리암이 극비리에 한국 해군으로의 교환 근무를 신청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최소 2년 계약으로 말이죠. 리암의 직속 상관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박사님, 리암 소위가 한국 해군 교환 근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단기 연수가 아니라 2년 이상의 장기 근무를 원하고 있어요. 어머니이신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리암이 그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아이가 단순한 감정이나 호기심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리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확신할 만한 것을 봤을 거예요. 그날 밤 리암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들의 기술과 사고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암, 너 지금 미국 해군 장교야.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 엄마, 저는 미국 해군이라는 걸 잊은 적 없어요. 오히려 더 훌륭한 미군이 되기 위해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객관적인 현실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에 현혹된 걸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박지민 소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존 관점과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죠. 그게 양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 방식으로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편견 없이, 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 소집 통지가 왔어요. 국방부 내 한국 관련 비공개 청문회였습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예사롭지 않았어요. 국방부 차관보, CIA 극동 담당관, 그리고 사토 의원까지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국방부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군사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토 의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박사님, 혹시 한국 측에 과장된 홍보에 현혹되신 건 아닌가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기존 기술의 변형이나 모방일 텐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30년간 군사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본 것은 명백히 독창적인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통합 방어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CIA 담당관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앞선다고 보시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군 기술 융합 속도. 둘째, AI와 체계. 셋째, 실전 중심의 훈련 시스템.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동맹이라는 것은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학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방부 차관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우리의 기존 한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배우는 겸손함도 필요해요. 사토 의원이 격하게 반응했어요. 박사님, 그런 평가는 지역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진실을 감추는 것이 진정한 균형일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 보고서는 추가 검토 명목으로 공개가 유보됐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채널에서 막힌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끄는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주제는 21세기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정치적 색깔을 빼고 순수하게 기술적, 전략적 관점에서 말이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테드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거예요. 주제는 얼라이언스의 미래, 파트너로부터의 배움이었습니다. 테드 무대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지,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을 능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강연은 18분간 이어졌고,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털어놨어요. 기술적 혁신, 민군 협력, AI와 인간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3개월 만에 500만을 넘어섰고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서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리암의 한국 파견도 정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아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두 나라 모두를 위해서요.
박지민 소령과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진짜 손편지였어요. 그녀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박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민 소령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였어요. 그것을 배울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1년 후 미국 국방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됐고 상호학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맹 모델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차토 의원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제 연구소로 한 젊은 한국인 연구원이 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김민준 박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테드 강연을 보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미국과 나누고 또 미국의 경험을 한국에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는 걸. 일방적인 보호나 의존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동맹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일기에 적어놓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진정한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다. 한국에서 나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봤다. 대한민국,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차례입니다. 한국은 단지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해내지 못한 미래를 이미 실현한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하다고 얕보지 마십시오. 한국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진실을 함께 지켜보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